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호에서 한미동맹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윤덕민 전 국립외교 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세가 됐구나. 좀 추우신가요?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의대의 석자 교수로 있는 윤동민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데 국립외교 원장으로서 이 연찬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또 두 번째로 이런 좋은 강연의 기회를 갖게 돼서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추운 강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 명예를 따른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앞에 또 그 박철희 교수의 내용도 그랬는데 또 제가 하는 내용까지도 그런 톤을 유지할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 또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있어서 가장 알게 모르게 사실상의 한 70년 가까이의 평화를 만들었던 뒷받침해왔던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기로에 서고 있다. 그 기로에 서게 된 원인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세 가지의 도전, 챌린지가 한미 동맹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만간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김영철 씨가 지금 뉴욕에 거의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폼페오와 김영철 사이에 회담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중에 2차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정상회담 때도 봤지만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합의인과 함께 거기에 더욱 놀랐던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정상회담의 결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하나가 도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2차 정상회담을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질적인 비핵화의 토론과 실무회담을 거치지 않고 직접 김정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열 수만 있다면 또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그 명칭에 있어서 그 말에 우리가 너무 호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전파하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교롭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실험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핵 보유 선언으로서 썼던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세계적인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핵을 갖지 말자라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핵을 보유한 나라들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네 가지가 핵 보유 국가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핵 보유 선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나? 저는 파키스탄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가 되려고 하는데 북한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에 핵 보유 국가가 된 나라가 아무리 상임이사국 외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실패한 나라들도 있죠. 그럼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핵심은 대미 관계였습니다. 미국에게 자신의 핵무기가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을 시켜준 나라, 확신을 시켜준 나라는 성공을 했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실패를 한 겁니다. 북한은 ICBM을 성공을 했고 이어서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본토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전력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인도도 파키스탄도 다 그러는데 묵인해달라. 기정사실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 분수령이 될 것이 저 2차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작년 11월 달에 발사를 했던 화성 15라는 거대한 탄도미사일입니다. 13,000km 정도 날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얼마 전에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죠. 미국의 협상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안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을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쟁점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 다음에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넘겨서 뉴욕이 테러 공격을 받을, 핵 공격을 받을 그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 트랜스포죠, 이전 문제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것이 아마 이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의 생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스몰 딜, 미국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딜이 만들어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것은 지난 10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문 용어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ICBM 또 더 재미있는 건 IRBM이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했습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IRBM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런 용어까지 썼던 걸 보면 아마도 이번 그분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미 배치된 한 60에서 70개에 달하는 핵탄두,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10발 이상, 매년 12개 이상 핵탄두를 만들어내는 인프라, 이 핵전력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안전을 우선은 그 딜 속에서 결국은 제재 완화와 결국 그러한 시기에 스몰 딜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재 완화에는 우리 정부나 북한이나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들이 아마 가장 핵심 쟁점으로서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핵화의 문제도 더 이상 하나의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미 안전을 우선하는 그런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별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그러한 딜을 먼저 우선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다.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는 논리를 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완전한 비핵화를 동인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에게 별로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바로 이 마부드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피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분이 물론 후보 시절서부터 동맹,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그런 긍정적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미군이나 나토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건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35억 달러씩이나 써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빨리 철수해야 된다는 논리를 핍니다. 거의 결정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오던 미국 내 세력이 트럼프 주변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맥메스터라는 안보보좌관, 그리고 켈리라는 비서실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매티스라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매티스가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은 세계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매티스 그 3인방은 전부 백악관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혹시 이번에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1차 정상회담에서 한미 전쟁 연습, 후전적인 전쟁 연습은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는 왜 거기 주한미군을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 병사들이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1차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위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100% 인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한 30%, 20% 정도의 인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바로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문제가 트럼프 입에서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은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부대들이 순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일한 전투 부대가 기갑여단이 있습니다. 제2 기갑여단이 여기 지금 순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순환 배치 결정이 7월 달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이 부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부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또 부대가 순환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기갑여단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주한미군에 있어서 보병부대, 전투부대는 사실상 없게 됩니다. 공군과 행정부대 중심이 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가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연합 이 전략 자산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더 큰 하나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핵 무상입니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비핵 지대화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얼마 전에도 작년 말에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자신들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비핵 지대화라는 논리를 얘기했고 여기에는 이 한반도에 있는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과 그 전략 자산이 전부 제거돼야 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비핵화와 주한미군 또 핵산까지도 거래되는 그런 양상이 초래된다면 한미동맹의 사실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요즘 우리 정부에서 바로 이런 북한의 주장에 응해서 비핵 지대화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든지 또는 다양한 하여튼 또 이 한미 동맹을 대체하는 집단 안보를 다자 무슨 집단 안보에 대한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부도 동맹의 어떤 이 형해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주목됐던 점은 대통령이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와 이 주한미군은 별개의 사안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자 간의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대통령이 분명히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챌린지는 바로 투키디데스라는 히랍의 자물입니다만 펠레포네소스 전쟁사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서를 쓴 분입니다. 바로 이 세계에 있어서 패권국과 그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일어났을 때 예외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 그것을 바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에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의 패권 국가였는데 아테네가 등장하게 되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얘기를 펠레포네소스 전쟁사에 풀어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래되고 있는 이 논리, 미중 간의 분쟁의 전쟁의 어떤 개연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런 패권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 예외 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사실은 미국이 상당히 많이 그것을 디펜딩함으로써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일정 부분 다른 길을 보여줘 왔습니다. 군국주의 나치의 도전을 한번 미국이 물리친 적이 있었고요. 소련의 도전을 물리쳤고 또 미국의 기술의 도전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국의 도전을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따른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가 파웨이 사건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경제는 기술 경쟁의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 특히 이게 정확한 그런 워딩을 아직 없습니다만 플랫폼이라 할까요? 표준, 기술 표준의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파웨이가 5G를 지배하고
어떤 데이터나 빅데이터나 이런 걸 다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게 되고 또 지금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의 어떤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쓰면서 굉장히 무모할 정도로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주고 이 해외 업체들은 굉장히 하여튼 그 기술을 다 빼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내나 또 국제적으로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을 차지하는 순간 이 세계를 경제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라다임의 경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라다임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차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소니가 훨씬 더 기술이 좋았습니다. 베타의 그 VTR이 있었습니다만 VHS의 그 컨소시움이 베타를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저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서방 세계의 컨소시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움직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또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독주를 견제하는 구도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한국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저 1대1로가 있는데요. 우리는 1대1로를 굉장히 경제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대1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정학 쪽에서 안에 기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패권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바로 맥킨더라는 사람의 그런 지정학적인 패권 이론입니다. 반대로 해양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마한의 해양 이론론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바로 대륙도 지배하고 해양도 지배하겠다는 것이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굉장히 원대한 구상인데 우리는 지금 이 1대1로에는 거의 뭐 같이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청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저 타원형 속에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의 뭐 사실상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모호하긴 합니다만 반대하는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의 눈으로 봐서는 한국은 누구 편이냐 중국의 편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내에서의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전략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한국은 한국의 언급이 없습니다. 동맹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맹은 4자 동맹인데요. 미국, 일본, 인도,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들 간의 동맹들 얘기만 나오고 호주 이런 얘기들만 나오지 동아시아 또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의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도전,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부상, 미중 대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도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도전이 거의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국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지역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초선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라고 했던 그런 2002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미가 상당히 있었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거의 80%가 미국을 호감을 갖고 있고 세계 지도 국가로서 미국을 73%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한 6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는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여기 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피오 리서치의 최근 그 조사 결과입니다. 일관되게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미국을 꼽고 있고 그 선호도는 한 75%에서 80%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마다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한때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사드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자체가 조사한
지금 왕샤오링이라는 친구가 쓴 어떤 논문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에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게 1.1%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식의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우리의 위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안심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국민들이 지금 이런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얘기하는 세력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없는 나라, 트럼프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을 하고 있고 김정은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트위터를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진보 좌파 세력들은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형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002년, 3년에 저희가 겪었던 이러한 사항들을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이익이 있을 때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매달리는 동맹은 저는 미국한테 가치가 없는 동맹이 될 겁니다. 트럼프라는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 앞에서 매달리는 모습은 아마 저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존재감이 있는 동맹이 돼야 된다. 이 한국이라는 동맹이 묵직하고 미국에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동맹이어야지 모든 걸 미국한테 A서부터 C까지 모든 것을 다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동맹이 돼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이 있는데 저는 좀 물론 이걸 많이 따져야 되지만 그 방위비 문제에 너무 쪼잔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한미가 전시 작전권을 반환하더라도 연합작전력의 내용이 문제지 언제 전환하느냐 이걸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건 별로 저는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이미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정을 맺었는데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북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써가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0억 달러 가까운데 북한의 총 GDP는 한 240,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미국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전작권 전환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저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전환이 되더라도 유사시에 한미가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나토나 또는 미일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하지 전작권 전환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공로명 장관께서 일전에 방위 협정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좀 과감해져라는 얘기를 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가 매달리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가져야 된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억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고 효율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북한 핵무제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언제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억지력을 길러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제재의 틀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계속 전략적 손실이라는 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의 성격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줄 수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 개방을 위한 어떤 그런 도움도 줄 수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접근을 대북 정책에서 하는 것이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저는 중국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파라다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미국의 시가 총회에 5 기업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전부 생산 기지는 중국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틀을 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파라다임을 인식해야 되고 그 파라다임을 지금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일 지금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맨 위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인구가 파란색이 줄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에서 2050년이 되면 4,200만이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 줄을 보시면 3억에서 4억 4천만까지 인구가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늙은 나라고요. 근데 이 들어오는 저 이민들이 물론 지금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고 막고는 있습니다만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자들, 좋은 친구들이 미국에 이민해 간다는 거죠. 중국에서 제일 돈 많고 똑똑한 친구들이 전부 MIT, 하버드에 가서 거기서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 되고 있는 그 현실. 그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의 일원이냐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물론 편가르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표준의 플랫폼을 누가 차지하냐의 경쟁에 있어서 지금은 중국은 불공정 회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아웃이다라는 것이 서방의 하나의 생각들이 되고 있습니다. 화해를 퇴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그런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G7 국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G7에 참여할 수 있는 G8 국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정 부분 이 서방의 이론으로 한다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살려나가는 대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저는 중국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 이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중층적으로 좋은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다원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의 근간은 역시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있는 한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일정 부분 안정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저는 아마도 지옥의 눈앞에 쓰게 되는 외교 현실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한국 당의 전신인 이 보수의 정당들이 지금의 우리 외교 정책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맥들을 다 이어왔습니다. 강경한 그런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핀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끌어들여서 포용 정책이라는 틀을 만들어내고 국방 정책을 만들어냈던 새로운 외교를 파라다임의 냉전 국계의 파라다임 속에서 북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포용 정책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보수 정당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가장 그러한 포용 정책을 만들어냈고 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비핵개백 3천이라고 해서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보수 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대북 정책이 무조건 압살하고 강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파라다임 속에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방어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나가는 척도였고 그 뿌리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한반도 올리 국가가 돼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만 좋으면 다 깨파져줬다라는 그런 이 외교 정책은 외교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이죠. 그래서 글로벌 코리아 이것도 보수 정부가 얘기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과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 직관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강성보 의원님. 네. 예, 우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튼튼한 틀 속에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이 방위비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하는가. 문제점은 지금 이제 금액하고 기간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일, 대북, 대중 외교의 그런 실정, 뭐 신뢰관계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유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만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설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갖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러한 측면들,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라는 그 개인적인 성향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맹, 미군의 비용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선거 때마다 이걸 계속 언급을 했었고 최근도 트위터에다 대고 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를 위해서 방위를 다 해줘야 되느냐에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어떤 이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그것을 트럼프가 얘기한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응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저 트럼프라는 사람은 얼로 튈지 모르는 그것이 가장 지금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은 지난번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세계 경찰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어떤 자기네 정치, 자기네 번영과 그걸 우선하는 그런 경향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어 옵니다. 영국도 19세기, 20세기에 어떤 점점 자기네 그런 것들을 동맹에 부담하는 구조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게 부담하면서 일정 부분 자신의 지역계에 있어서 패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미국도 점점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분담을 더 늘려가는 가운데 이 지역의 안정과 이런 질서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지금 트럼프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 앞으로 이러한 압력과 이런 것은 분담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당당한 한미동맹 또 우리가 존재감 있는 한미동맹이 되는 점이 어떤 것인지 자존감 있는 자존심 가진 동맹이 어떻게 되는 것이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파라다임들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세준 의원님이고요. 그다음 이승주 의원님, 네, 윤상현 의원님 마이크를 먼저 드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어서요. 네, 유세준 의원님, 이승주 의원님,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이렇게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 미래 대한민국을 대의진다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박철희 교수님 한일관계, 또 우리 한미관계,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정시키고 안전하게 이끌어갈 것이냐 정치는 선생님의 큰데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반일 이 감정 때문에 국민들 어떤 시민사회 그런 감정 때문에 한일관계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 모르고 이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또 한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서는 우리 지도층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나는 친일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목소리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들 미래에 대한민국 걱정하면 그러나 시민들 눈치 보고 또 반일 감정 거기에 눈치 보고 옳게 가야 되는 것을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지금 역시 항상 그 민주의 말만 따르다 보면 그것은 그 외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면 그 길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승기 의원입니다. 윤영인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미관계가 참 현실에 대해서 또 가까운 관계에 격하게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워크숍에 의미를 심어낸다면 그러면 현재 제1야당의 지도부나 제1야당이
한미 관계를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정당의 관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좋냐, 방위 분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한미 현안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가 한국당이 고려할 만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우리 한국당의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하면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국당이 바라는 그런 스탠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이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데 아마 워싱턴에서는 지금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무엇인지가 상당히 궁금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어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정 부분 알겠지만 우리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한미 동맹을 산소와 같은 존재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해주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분명히 한국당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는 이것이 친미다 이런 논의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한국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워싱턴에도 좀 이러한 공기를 전하는 것이 너무 한쪽만의 입장들만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싱크탱크 내에서도 도대체 한국 정부가 하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상당하다는 것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여러 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카터 때도 있었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전략적인 그런 이 역할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한일이 같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일본 내에서는 저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 성격이 좀 급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득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후쿠사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조선과의 전략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니까 실망을 해서 탈아이구를 주장을 해서 조선을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략적으로 제일 지금 한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혹시 또 한국을 버리고 오히려 미국이 생각하는 과거의 엑시스라인과 같은 것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선 한국을 이렇게 제외시켜 놓는 그런 구상적으로 달리게 될까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좀 전방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좀 알리는 역할들을 저는 한국당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마지막 윤상현 의원님 질문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한미군 철수의 우려도 있지만 절대로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경제적인 고려 등등 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물론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완전 철수가 없다. 네, 그게 바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다라고 생각해서 지선 라인 이런 거가 그려질 걸 우려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에 화물점선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1조에 보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학자나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전 진짜 우도다. 그게 뭐냐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는 게 또한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주통일의 미래는 뭐냐? 반외세, 반미 자주통일하자. 그런 선상에서 지난 평양선언 군사합의서가 이루어졌고요. 저는 결국은 만약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ICBM 폐기 쪽으로 흘러가고 미국의 정책이 북핵 거리 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정부의 담당자들이 바로 던지는 화두는 뭐냐? 6.15로 돌아가자. 이게 제2화부터 시작은 바로 나올 겁니다. 6.15로 가자는 건 뭐냐? 연방제를 하자. 연방연합제. 연방연합제로 가자. 라는 게 곧 나올 텐데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연방연합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자주통일의 미래로 가는데 이런 식의 모든 남북관계, 외교관계, 한미관계를 짜는 이 정부의 도대체 키플레이어가 누군지 교수님. 도대체 이런 어떤 사고와 전략을 짜는 키플레이어가 문정인 교수인지 아니면 임종석인지 정영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군지 그 어떤 핵심 코어 그룹이 누군지 그걸 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윤 의원님 이상으로 제가 정보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께서 짐작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듣던 반전 반핵교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구도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나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맞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수감해주신 윤정민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들 연청에 관련 특강이 계속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휴식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저녁 식사 시간도 있고 해서 좀 짧게 진행이 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그룹 토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밖에 이제 조편성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조편성을 참고하셔서 5시까지 7개 정부위원회별 그룹 토의 장소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